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여당의 평가와 맹탕 회담이라는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영수회담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은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수복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 사상 누각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좀 사상 누각이면 뭔가 좀 불안한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건데 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누각까지는 아니지만 그 금강변에 쌓인 모래 위로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막을 짓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빗대서 한번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왜 모래 위에 천막을 짓고 농성에 들어가는 거죠? 예, 새정보의 그 재가동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새정보 재가동 결정 이후 융협 사업을 수주받은 수자원공사가 또 숨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주 뒤죠. 5월 20일 재가동 예정일을 앞두고 지금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새정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금강변 모래 위에 환경단체들이 천막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천막을 친 곳이 새정보 재가동을 할 경우에 물에 잠기는 곳인데요. 이 환경단체들은 숨을 댈 각오까지 돼 있다면서 온몸으로 이 재가동을 막고 있는 겁니다. 왜 환경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정보 재가동을 막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예, 환경단체들이 이 재가동을 반대하는 큰 이유,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이 새정보를 다시 가동해서 금강물을 막게 되면 일대 환경과 또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세종시 그 금강 일대에는 뭐 수달이나 사계 그런 변이 발견된다거나 발자국이 발견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흰복 물대새나 꼬마 물대새 같이 그런 멸종 위기 종류들이 조류들이 그 알을 낳고 또 새끼를 키우면서 그 서식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새정보가 재가동돼서 담수가 진행이 된다면 이 같은 서식지가 모두 물에 잠기고 생태계는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의 유속이 느려져서 물이 썩게 되거나 아니면 녹조에 시달리는 등 이런 환경도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이후에 보를 처음 만들 당시에도 이 같은 부정적 영향들을 경험을 했으면서 이걸 또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정부는 왜 보를 다시 가동하려 하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보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보의 존재 가치를 두고 보 설치 전과 또 보 개방 후의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평가란 걸 해서요. 보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 설치 전 자료는 4대강 사업으로 강과 하천이 변한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이 같은 자료들이 감사원에서 먼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지난해 8월 정부의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해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11월부터는 세종보도 재가동을 위한 보수공사를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금강물 담수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부의 그런 담수 그리고 또 재가동과 맞물려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문이 닫혀서 세종 일대 금강 수심이 좀 더 깊어지는 걸 전제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세종 이응다리 근처에 선착장 2곳을 설치하고 뭐 수상 레저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관광 단지를 만들고 관광화로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인데요. 이거 비슷하게 공주시도 보 재가동으로 수심이 깊어지면 이 세종보부터 공주보까지 한 16km 정도를 금강 옛 뱃길로 복원하고 또 배를 띄우고
또 수륙 양용 버스를 운영하는 등 이 관광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종시와 공주시의 그 계획은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가령 이순열 그 세종시의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천막도 직접 찾아가고 또 세종시와 환경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고요. 공주시의 그 임다리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공주시의 그 관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서 시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예, 그 보의 가동을 둘러싸고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세종 시민으로 세종에 살고 있는데 주변 이웃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또 세종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찾아보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지금도 금강변 가서 산책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해보면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데 굳이 이거를 또 막아가지고 막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보여서 자기는 좋은데 이걸 굳이 파괴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또 있었고요. 반대로 물을 막아서 또 한강처럼 이 강폭이 넓어져서 좀 그러면은 강다운 강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또 보기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두고 계속 의견이 갈리고 싸움도 욕설 섞인 뭐 댓글까지 이제 달아가면서 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수복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봤잖아요. 취재하면서 느낀 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좀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천막 치고 반대하는데 또 환경부는 보가동을 강행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는 시와 의회가 이 관광 사업을 보를 이용한 관광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또 벌이고 있죠. 또 시민들마저도 이 그 반반 갈려서 좀 대치하고 있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볼을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아까 처음에 키워드로 이 모래 위에 천막 친 모습을 비유해서 사상 누각, 이걸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상 누각의 원래 뜻은 뭐 기초나 뭐 기반이 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이걸 좀 빗댄 사자성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일관성 없이 정책을 이제 펼치는 상황, 이 상황 자체도 사상 누각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상 누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예.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들을 통해서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의 첫 휴일이자 어린이들의 명절인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날이 되면 괜히 또 설레고 들뜨게 되는데요. 임진모 씨, 옛날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개구장이는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심부름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사와라 그러면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제가 개구쟁이라고 여쭤볼까 봐 미리 개구쟁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노래도 있잖아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그러니까 예. 이런 어린이 노래 다 아실 텐데 네. 그러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 노래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꿈나무라는 자부심을 안겨주는 어린이날 노래.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그런데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상식이죠. 우리가 흔히 동요의 아버지 윤극영 선생님 얘기하는데 바로 윤극영 선생님이 이 가사를 쓰셨어요. 네. 하여튼 곡
곡을 이렇게 쓰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어린이들의 어떤 싱그러움, 분위기, 발랄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기영 작곡, 윤석중 가사예요, 작사예요. 그런데 안기영 선생님이 월북을 하셨죠. 그래서 동요의 아버지 윤극영 선생님이 다시 곡을 썼습니다. 48년에 이 곡이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76년째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날 노래를 들어봤는데 어린이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365일 그렇죠.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3일 후면 또다시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버이날은 어린이날보다는 조금 늦게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이었죠. 56년부터 어머니의 날을 제정을 했다가 14년부터는 사실은 뭐 부모 모두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 노인들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어버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어버이날 제정도 벌써 꽤나 이제 역사를 쌓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제 어버이날이면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 노래도 참 많이 불러드렸거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예. 이렇게 시작되는 동요. 네네. 어머님 은혜도 있었고요. 예. 또 가곡도 있었잖아요. 네. 나실제 괴로움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애쓰는 어머니의 마음인데요. 이 노래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된 이후에도 들을 때마다 좀 울컥울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1940년에 당대에 정말 논객이시자 어떻게 보면 시인이신 양주동 선생님, 참 TV에도 많이 등장하셨어요. 양주동 선생님이 실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사무치는 어떤 고마움 같은 걸 담아서 이 가사를 썼어요. 여기다가 이응면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도 이제 상당한 역사, 벌써 84년 정도 된 그런 노래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닌가 싶은데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특별한 현장이 있어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경로당.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들이 주방에 모였습니다. 채소를 썰고 다듬으며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잔치라도 열리는 걸까요? 어르신들 국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늘 꾸미를 만들고 있어요. 한 50여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효사랑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좀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흥겨운 노랫가락에 어르신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전문 공연팀들이 함께 마련한 깜짝 공연. 신명나는 장구장단과 함께 춤사위도 이어졌는데요. 어느새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저희를 보면서 항상 건강해지고요. 또 행복하면서 또 저희들 위해서 같이 율동도 같이 따라서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더 즐거워서 하게 되고. 이번엔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찾아가는 실버 예술단의 무대인데요. 산들산들 버들가지가 춤을 추듯 무대와 객석도 모두 하나가 됩니다.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각시와 꼬마 신랑의 공연도 선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요.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아이 그럼요 즐거워서 그냥 우리는 막 공댕이 춤이 나와요. 춤이 막 술렁술렁 제절로 나온다니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국수를 삶아봅니다. 아이고, 이 국수가 잘 익고 잘 맛있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잘 삶아낸 국수를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갖가지 고명들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부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잔치국수가 완성되는데요. 항상 어버이날 이렇게 해마 돌아오면은 어떡하든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면서 만수무강하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런 마음이 항상 깃들어갖고 제 마음속으로 열심히 해주고 싶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국수 한 그릇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 자 여기. 자 일로 오셔. 2명 이렇게 여기 2명. 국수는 오래 사시라는 거야 뜻이.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셔요. 네, 늘 감사하고. 내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차려낸 국수. 맛있게 드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지금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로 인해서 기를 받으셔서 활기차고 웃음이 막 가득하시고 노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늘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라 더욱 꿀맛일 것 같은데요. 적적했던 노년의 삶에 내밀어준 봉사자들의 손길이 고맙고 반갑기만 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우리들은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우리 대덕구에 경로당이 124개나 되는데 그 경로당에서 전부 이런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부모님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한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크고 깊은 사랑. 자식들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르신들 앞으로도 오래오래 또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게 떠나신 후에는 아무리 보고 싶고 또 그리워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불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 불효자라는 그런 말을 쓰셨잖아요. 네, 불효자는 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요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은 이 노래 가사에 다 적극 동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떠나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애절한 의미가 담긴 불효자는 웁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모두 실어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네 자식은 생전에 지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제로 떠나셔갖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박남 씨가 이 노래를 녹음할 때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진박남 선생이 이제 이때 당시에 녹음할 때는 우리 국내에는 녹음 시설이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일본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가서 녹음을 했는데 오사카에 이제 태평 레코드사에 가서 이 곡을 녹음하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어머님이 별세했다는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통곡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 많은 자기의 회한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그 노래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우리들한테 감동을 선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죄책감이 네. 얼마나 컸을 거예요. 그럼, 예.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진박남 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반야월이라는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가수 진박남보다는 작사가 반야월이 더 우뚝 선 그런 이름인데요. 본명은 박창호고요. 1917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서 양복점을 갖다 청주에서 했는데 노래 잘하는 양복쟁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이때 얻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가수가 돼서 성공을 하지만 더욱더 작사가로서 이제 그야말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1942년부터 작사가로 우뚝 섭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 1초도 반야월 선생님이 쓴 가사를 우리가 읊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번은 다 불러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노래. 그리고 단장의 메아리 고개. 이것도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소양강 처녀. 그리고 아빠의 청춘. 산유화. 진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명작 가사. 이 주인공이 바로 반야월 선생님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초마다 한 번씩 부른다는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불여자는 웁니다는 못다한 효도에 대한 한풀이의 의미가 큰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바뀐 후에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진박남 선생님의 불여자는 웁니다가 그야말로 으뜸이라면 예를 들자면 남진 나오나도요. 어머님 노래 다 있어요. 이게 남진은 어머님이란 노래 자체가 유명하고 나오나도 홍시란 곡이 있잖아요. 네? 홍시가 열리면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도 있고 그리고 좀 뒤로 이제 이현실의 찔레꽃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이게 어머님 노래거든요. 모종을 다룬 노래인데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도 그냥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매일 그냥 술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회한 반성이 깃들어진 노래거든요. 어머니와 고등어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연민, 회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대중가요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대중가요는 위로의 분야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머님, 아버님, 어버이 아닐까요? 네. 또 지금 오늘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무조건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아마 9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머님과 관련해서 떠올리는 노래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노래가 제 생각에는 G.O.D의 어머니께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와 함께 열풍이 불었잖아요. 자장면 열풍. 네. 근데 실제로 이게 G.O.D 멤버 박준영 씨의 그 경험담을 갖다가 프로듀서 박준영이 듣고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 어머니께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갖다 자극한 전국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래가 나왔을 때가 우리 국민들이 IMF로 이렇게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가사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G.O.D의 노래 말고도 가족애를 선택한 노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IMF가 영향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에 호소하는 곡 중에 한스 밴드의 오락실 기억하실 거고 왁스의 엄마 일기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당시 상당히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IMF 그 나라 휘청이던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 가족 노래, 어머니 노래 이런 노래들이 더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아버지 노래도 있잖아요. 결코 적지 않아요. 옛날에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라는 노래도 있고요. 싸이가 바로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인순이도 아버지를 불렀어요. 최근에는 약간 어머니 노래보다 약간 무게중심이 아버지로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기리는 노래들을 돌아봤는데요. 노래말 속에서 담긴 부모님의 모습은 시대별로는 다르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지난달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성사된 거여서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소통과 협치의 첫 장을 열었다는 여당과 대통령은 변화 의지가 없고 이견만 확인했다는 야당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정부 첫 영수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엄태석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권선필 모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2년 만의 영수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최우선을 뒀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엄 교수님. 예. 근데 민생 문제는 어떤 정치인이나 최전선에 있는 최고의 화두죠. 왜냐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와 국민 복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공유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웠던 게 야당 대표, 초대받은 야당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15분 동안 써온 원고를 읽고 비공개 석상에서는 대통령이 85% 이상 또 대화를 독점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야당에서 초대받고 와서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만 봐도 처음에 뭐 큰 소득이 있을까 저는 뭐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아 정말 크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원하고 또 총선 결과가 이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 보여준 그런 거라 좀 실망스러웠고요. 민생 문제가 공통의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그런 대화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며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써온 거 읽고 그런 부분에서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실망은 더 컸습니다. 예. 기대를 하셨나요, 권 교수님은? 뭐 저도 기대는 안 했고요. 일단 처음 만나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생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민생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대통령 같으면은 당장 의정 갈등 문제가 큰 문제였을 거고 또 국회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의제에 안 올랐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의정 갈등 문제 일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관점 자체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는 그 민생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끌고 나가야 될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제시해야 될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견을 확인하는 게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총선의 민심을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이 어떤가라고 하는 입장을 확인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떤 이슈가 올라와 있는지 리스트는 있지만 공감돼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이제 이견만 확인한 자리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의 가능성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신가요? 기본적으로 진보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상, 기본소득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특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반면 또 보수는 이런 무상, 무료에 대해서 약간 좀 저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핀셋같이 이렇게 약자들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코로나 코비드19 그 시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그때 가구별로 4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에 그 재난 긴급 지원금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KDI가 이제 그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소비를 진작하거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피는데 크게 기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우리 예산이 656조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국민 1인당 25만 원이면 아마 13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656조나 되는 예산에서 13조 추경하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대부분 다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국내 총생산에 이미 50%를 넘어서서 1,120조에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상의 어떤 부담도 있는데 이것도 보수의 어떤 그 이념에 따르는 겁니다. 팽창 예산을 좀 자제하고 빚을 좀 갚고 이런 측면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조란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실은 저 같으면 관세를 낮추는데 좀 사용을 해서 지금 물가 자체를 떨어뜨리는 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25만 원 주면 그게 지금 한참 사과가 올라갔으니까 50개 한번 먹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과값을 1,000원으로 떨어뜨리는 것, 기름값을 1,700원대에서 1,500원대로 떨어뜨리는 것,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지원하는 방향. 생선을 주기보다 낚시를 가르치는 데 돈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예.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던 기본소득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부 시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한테 핀셋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준을 뭐로 할 거냐 갖고 갈등이 생겨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합의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효과 나온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지원해서 빨리 쓰게 해갖고 빨리 효과 낸다라고 하는 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려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로 보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주도하는 게 예산 문제는 의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다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되는 쪽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기간으로 말씀드리기 빠른 시간에 진행돼 갖고 단기간 효과 내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두 번 다시 얘기해봐야 효과도 없고요. 진짜 어려운 때 단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빨리 지원하고 그 효과가 빨리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R&D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영수회담에서 R&D 예산 회복도 이 대표가 촉구는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R&D 예산을 뭐 당장 증액할 계획이 없다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대덕 특구도 이제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희박한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월 16일에 대전에 와가지고 약속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하신 R&D 예산, 특히 R&D 예산 중에서 우리 석박사학생과 직접 관련된 그 스타이펜드라고 생활비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고요. CTX라든가 도시철도 지하화 뭐 이런 이제 거대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예측 가능한 가까운 시일 안에는 이게 실현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 문제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게 대선 때 약속을 가지고 지방선거 때 이제 또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공약화했거든요. 중첩권 대부분의 후보들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시건이죠. 글자 그대로 시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거로 보여지는 정도로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거대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유권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죠. R&D 예산 회복 가능성. 네, R&D 회복. 지금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D 예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석박사 학생들 장학금 주는 문제거든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120명 장학금 줬다는 겁니다. 120명 뽑아갖고 대통령 장학금을 줬다고요. 선발을 했다고 이제 그게 가장 최근에 관련된 보도거든요. 이거 가지고 공약을 이행했다고 얘기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까? 과기부나 기재부가 이걸 하겠다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 관료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관료들이 지금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부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의하시나요? 그 총선 직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거를 관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다. 그런데 대전 선거에 있어서 R&D 예산 삭감한 게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싹쓸이를 했죠, 민주당이.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2023년에 31조 1천억 정도의 R&D 예산이 있던 것을 그 5.5조 1천억을 깎았다가 그 의회와의 그 협상 과정에서 조금 6천억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4조 6천억 원이 준 셈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반복적으로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이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복구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선거를 못 치를 거예요. 왜냐 그러면 특히 대전 지역에 관련된 분들, 대전 지역만이 아니죠. 과학자들이 볼 때 R&D 예산을 손댄 정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게 아이러니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산상의 압박을 받으면요. 사기업도 제일 먼저 없애는 게 R&D 파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부존자원도 없고 오로지 인재의 머리로 사는 나라가 R&D를 줄이는 그리고 또 그걸 주도했던 정부. 이거는 본인들이 봐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선이고 또 조금 있으면 대선입니다. 이거 복구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안 하면 과학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우리 대전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당장 추경은 못하지만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회복을 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살짝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서 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가족 의혹까지 뭐 정리하라는 말씀도 했고요. 근데 이태원 참사 규명 특별법은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했잖아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까요? 이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는 사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권력의 핵심을 향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뭐 여러 명이 이미 뭐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얘기한 것처럼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최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어를 해야만 되는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까지 직접 관여가 돼 있는가라는 거 이미 이제 말은 돌고 있으니까요. 대노해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양쪽이 여야가 아니고 정확히 이제 대통령실하고 야당이 아마 절체절명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넘어가는 요 전환점이란 얘기죠.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총리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 한 사람 바꿔서 다른 건 진행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현 정부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서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선거 뭐 얼마 전이죠. 벌써 얼마 전인데
이채양명주란 5단어 기억나시죠? 민주당에서 계속 현 정부에 대해서 의혹을 해결하라라는 게 이태원 참사, 최상병,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다음이 마지막이 그 주가 조작 의혹 5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 정부 3년 내내 끌고 갈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정치권에서 공격 포인트가 잡히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벌써 지금 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렇게 3년을 가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민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좀 고민스러운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검법이 요즘에는 특검이 야당에는 이제 뭐 전가의 보도처럼 잘 사용되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특검이 한 10여 차례가 있었는데요. 현 정부의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이 한 번도 그렇게 성과가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BK 특검, 당시 대통령 이명박 끝내 무혐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그 건으로 영호의 몸이 됐죠, 그죠? 그 뒤에 그나마 특검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게 그 박영순 특검이 했던 최순실 구속논란. 그거 이외에는 이렇다하게 특검이 정권에다가 칼을 제대로 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 겹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상황까지 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중첩되어서 일하는 것들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좀 안타까운 게 뭐 대부분 정치권이 그렇습니다만은 신뢰가 없으니까 이 불신으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패스트트랙 긴급 처리 안건으로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야가 바뀌니까 야당이 되면 특검을 하자 그래요. 참 안타깝다. 이러면 특검도 잘 안 통하면 또 뭘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특검이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그다음 것도 특검하자고 또 던지면 또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 헌정사에 기록을 세우겠죠. 거부권을 제일 많이 행사한 대통령. 국민들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그래서 저는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뭐 대단한 좋은 결과를 냈던 적도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 부분도 영수회담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좀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의견 일치를 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연금개혁 자체는 이제 입법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더 갖고 더 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연금을 운영하는 건 보건복지부가 이제 주관을 해서 주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의정 갈등과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정치적으로 부담 가는 건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동력을 얻기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용산에서 주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산에 그럴 만한 역량 있는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관료가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동력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동력도 갖지 못했고 관료들은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방향을 정해놔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패가 이거거든요. 관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계속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관료들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또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감사원을 이용해서 관료들 계속 권한남용 뭐 이런 거로 권한남용은 붙이면 되거든요. 나중에 무죄라는 건 나중이고 일단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료의 앞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안 움직이는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또 사실은 같은 걸 반복해서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도.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저는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가지고 지금 의료계 의정 갈등 같은 경우도 지역이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시하고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르고 광역시하고 광역도가 다르거든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권한을 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아서 풀면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해결책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국회 중심으로는 이 두 가지 다 풀릴 가능성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실은 일부는 동의하실 것 같고 일부는 실은 두 가지 문제가 야당 즉 진보 정권의 그 화두가 하나가 뭐냐면 의사정원을 늘리는 건 실은 보수 정권의 어떤 주제어가 아닙니다. 진보 정권이 문재인 정부 때 코비드 오는 바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400몇 명 늘리다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번 기회에 야당이 의사정원 늘리는 문제하고 연금 개혁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해서 넘어가면 다음에 만약에 정권을 차지한다 그러면 부담을 굉장히 더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뭐 앵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곧 연금을 받아야 될 세대인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벌써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1년에 4조가량을 정부가 보존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서 2050년 되면 한 22조 정도를 보존해 줘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900조가 넘는 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으나 2050년대가 되면 완전 소진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30년, 뭐 짧게 살죠. 20년 더 산다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죠.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죠. 근데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내고 소득은 보전해 줄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 그 부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월 소득의 13% 내지 14%를 내고 한 현재 소득의 한 50% 가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9% 내고 있고 40몇 % 정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생활 잘 안 되거든요. 국민연금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가 이 문제는 정말 빨리 합의를 해서 빨리라는 말 안 쓰겠습니다. 진지하게 합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만이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 수 있다. 안정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아, 나는 뭐 앞으로 300만 원씩 쭉 받고 살 수 있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이 언제 고갈될까? 연금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정말 이번에 합의해서 이번 정권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좀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는 이제 뭐 지역 출신의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동석을 했잖아요. 네. 5선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당직도 주로 그러니까 거치셨는데 야당과의 결국에는 이제 원활한 소통하고 협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 실장이 협치에 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해야 되는데 그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의 경력을 보면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불행히도 야당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1심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최상면 특검법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하는데 뭐 대변인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굳이 또 이거 나쁜 정치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경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도 했고 국회에서 사무총장도 했었거든요. 5선 의원입니다. 나이도 좀 부의장도 하셨고요. 예, 뭐 굉장한 커리어가 있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악역을 자처하시지 말고 대화의 물꼬를 틀려면 말을 좀 순화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는 하는데 출발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화려한 경력에 비하면 그 협력을 해본 그 협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사실 대화와 소통이 되는 거고 그 아래 그걸 더 발전시켜서 결과까지 내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은 사실 별로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역할이 사실 갈등을 줄여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갈등의 일선에 서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치를 이뤄내고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내세웠지만 여전히 협치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만 답답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